사람 많은 데서의 미친 짓, 티나는 짓. 그러니까 제 아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을 때 나는 어디까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하는가 하는. 근데 일반적인 아이라면 당연히 강력한 훈계에 적절한 개입 타이밍이 필요한데 뭐 특수아이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해서 먹히면 되는데 이게 먹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불편함, 어려움이 좀 있어요. 안 그래? 저도 어저께 여자? 예. 근데 남자이니까 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러네. 세져가지고 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13살 정도 되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신체가 이제 남자로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 앞에서 이렇게 뭐 성기를 내놓고 생기고 사실은 남자아이로서 이런 자폐, 발달장애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의 걱정 중 하나죠.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어찌 보면 동물적인 본능인 건데 이걸 뭐 어떻게 막 뭐 얘기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이제 다가오고 있고 느껴지는데 이걸 나 어떻게 이야기하고 뭐 막거나 다르게 분출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고민들도 요즘에는 좀 더 많이 하죠. 제가 너무 슬픈 얘기만 하네. 아니요, 재밌어요. 키우는 것도 나름의 새로운 재미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요양병원에서도 이 정말로 좀 약간 지쳐진 사회에 좀 지쳐진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거 봤고, 그다음에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지쳐진 그렇잖아요. 개처진 주류가 아니고 소수자들 많이 이런 소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종류도 많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 와,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근데 목소리를 많이 낼 텐데 그게 왜 전달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많이 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도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장애 이런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저도 우리 아까 왜 공부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나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아마 그냥 심정적으로만 그럼 당연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라고만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사실 고마운 마음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큐멘터리 봤던 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질 않는 거죠. 아니면 우리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지금 뭐 한 몇 년 됐죠. 그 서울 저 끝쪽에 특수학교 사는 거 가지고도 우리 그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그 뭐 잘해. 딴 거 아니고 학교만 그냥 하는 게 짓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뭐 혐오시설이나 이렇게 나오는 사회.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저는 이제 무서워. 이거 뭐 장애랑 별개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너무 극대화돼서 그걸 추구하는 게 상당히 어떤 부끄럽지 않은 행동? 그거는 과학. 예를 들면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집 사고 해서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삶의 어떤 한 방편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게 더 우위에 서는 거죠. 맞아요. 사람이 죽어도 몇 명 죽었다 보다 재산 피해가 얼마고 복귀가 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고 보는데 저는 이 장애 문제 그 문제도 똑같다고 봐요. 오히려 여기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보살펴야 될 애들이 있고 최소한 애들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래 내가 조금 뭐 불편하다고 해서 오케이 그것까지는 인정. 근데 그걸 조금 눈 감을 수도 있겠다. 참을 수도 있겠다. 이게 없어지면 그래서 내 땅값 집값 떨어지면 당신 책임질까? 라고 하는 게 논리가 그게 사실은 요즘 말로 말이야 방구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논리가 되고 그걸 사람들이 그래 뭐 진짜네 돈이 값이 떨어지겠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인정해버리는 뭐 혜택 이론장 뭐 보듯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겪어도 어렵고 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장애아를 키운 사람 많잖아요. 많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걸
목소리를 내서 사회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내 아이만 잘 케어하면 된다. 이게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뭐 얘기를 하자면 뭐라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을 예를 들면 장애아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장애아이의 어떤 사회적인 처우 개선 등에 네. 대해서 네. 뭐 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여기서 잘 살면 뭐 되게 부자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아이를 충분히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적인 시간을 내고 안정적인 돈을 버는 일을 네.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예를 들면 좀 더 힘인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행정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자제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 사회가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되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혼자 살 수 없는 위치에 처했을 때 그걸 사회가 보듬어주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 처리하는 거 익숙치 않단 말이죠. 우리는 왜 노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노인 문제도 노인이 생긴 노인들 당연히 많아졌는데 이 노인들을 우리는 아직까지 당연하게 니네 집에서 그 집 노인은 그 집에서 그 아들 딸이 안 하면 저런 호래자식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거든요. 그쵸? 사실 많이 해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부양에 대한 부분은 그 가정이 맡긴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매주 만나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지만 분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어떤 나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게 왜냐하면 내 자식들에 대한 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자식 잘못 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한두 집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맞아요. 근데 그걸 대놓고 이야기 못하는 사회. 좀 그렇죠. 이상한 걸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것, 혹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사회 이런 거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받는 것, 혹은 우리 집이 사정이 안 돼서 받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도 아마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장애인이 있는 건 안타깝지만 이걸 커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냥 없는 척 할 수도 있고 이걸 위한 사랑을 별도 쓸 수도 있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제 주변에 교수 같은 경우도 장애아 가진 분들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죠. 본인이 얘기하지 않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가족 중에 특히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은 이해에 올인해야 돼요. 그냥 생활을 거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명의 소득으로 생계를 버틸 수 있어요. 아니면 원래 돈이 많고. 그래서 그 한 명은 아예 이 아이의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혹은 케어하는 데에 완전히 시간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내가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쉽게 말하면 나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와 우리 아들의 노후를 같이 준비하다고 했어요. 나한테 노후고 이 아이한테는 졸업 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얘가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얘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내가 기대하지 않으니까 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나의 노후 대책인 거죠. 그러니까 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 아이까지 내가 평생 데리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라면 뭐 변명처럼 들리면 최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보자면 미친 짓이죠. 이걸 예를 들면 모든 가정이 따로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안정적인 직장이나 그런 돈벌이가 불가능한 집이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뭐 요즘에 뭐 상황을 보면 그런 복지회사 이런 걸 계속 줄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왜 사람들이 뭐 유튜브 이런 얘기 헬조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만약에 저도 가끔은 내가 이 정도의 안정적인 잡을 갖지 않았으면 얘를 못 키웠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좀
뭐 열악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럼요. 아주 힘든 거잖아요. 정말 이게 그 자체로 이중장애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게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이유라든지 돈을 버는 이유라 이런 것들이 정말로 뭐 나만 잘 살겠다고 한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죠.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경쟁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최근에 애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반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반수 많이 하죠. 옛날에 반수는 말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대학을 못 갔으면 재수하는 거고 대학 갔으면 오케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수라는 게 왜 생겼냐면 대학에도 이제 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의 급이 있고, 과외도 급이 이게 점점 분화가 되고 그래야 나중에 직업 세계에서 내가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 상대평가 구조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 하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맨 뒤에 있는 애들이에요. 맨 뒤에 있는데 맨 뒤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얘가 맨 뒤에 있는 걸 자각했다고 해도 분모가 자각했다고 해도 얘를 무슨 수를 써도 맨 뒤에서 조금 앞으로 보내기도 쉽지가 않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경쟁하라라고 하는 건 가혹하잖아요. 그건 사회가 해서는 안 되시죠. 근데 경쟁하라까지는 안 하더라도 얘는 다른 루트로 사회가 배려하고 보살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죠. 참 약한 말이에요. 많이 약해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좀 저희가 20대 대학교 때 9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학생들의 그 학생 참여, 학생 운동 같은 것들이 되게 활발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의 어떤 가치관하고 또 신세대 MZ 세대라고 하잖아. MZ 세대들의 가치관은 또 많이 틀려가지고 지금의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가치 경쟁에서의 승리가 본인의 어떤 가치를 올린다라고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가 바른 건가 과연? 그렇죠. 아니죠. 아닌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을 소개하면 오찬호 씨가 지금 제목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물론 세대로 갈라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좋을 텐데 우리가 차별을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대학 갔어.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애들한테 나는 약간 갑질해도 되는 거야. 너 열심히 안 했잖아. 너 열심히 했으면 우리 대학 왔어. 슬프네요. 그러면 더 놀라운 건 그걸 예를 들면 옆에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거나 저런 찐따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재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승인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애한테는 또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배운 대로 그렇죠. 너 당한 대로 했잖아. 야 어디 감히 전문대 따위가 들이대려고 그래? 그치. 어디 지금 지잡대 나와가지고 뭘 취업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또 야 어느 대학이 지잡대 아니야 우리 대학 지잡대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누구는 그럼 거기는 인정. 그러니까 이 계층적인 구조에서 오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내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걸 내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한번 내재화되면 그때부터 방법은 끝없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깔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야 내가 그나마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 영화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그런 오징어 게임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경쟁에 대해서 뭐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이걸 말하자면 너무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사람의 성공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고집했어. 그냥 와 진짜 개천에서 용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잘 아니죠. 네.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격차, 차별 이런 연구를 주로 하니까 네. 우리가 학업 성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누구는 뭐 100점을 받고 누구는 95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제하는 건 뭐냐면 이 점수는 온전히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 맞은 애가 95점 받은 애한테 야 너는 그만큼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95점 받은 애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실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뭐 재벌을 뭐 비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 공부만 하면 됐단 아니하고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냥 학비도 못 내고 알바라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 내 삶은 우리 집이 영위가 안 되는 집에 태어난 아이가 과연 동등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럼 그 아이한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의 아이한테 너는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 했잖아.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시험 봤는데 네가 못했네? 너희가 졌다를 인정해 라고 말하는 게 온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는 뭐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개입되는 그런 차별의 요소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이걸 이제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사람의 능력, 노력으로 환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이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근데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걸 안 했을 때는 그 탓을 나한테 하죠. 그걸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귀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누가 만약에 저는 다행히 키가 큰 편인데 야 너 이렇게 키가 작아 라고 말하면 어떤 키 작은 사람이 얼마나 비나겠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내가 뭐 무슨 노력을 해야 되니?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났더니 그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마치 나한테는 원래 그런 환경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마치 나의 부지런함이 없는 것, 노력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사회죠. 그러니까 사실 헬조선이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커버해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더 공정성이라면서 야 서울대 간 애들이 1등 좋은 데로 가자. 다음 연고대 애들이 가자. 이게 내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실패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특히 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패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 근데 장애아들은 약간은 열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왔는데 지금 마침 이 어떤 레이스의 맨 끝에 있는 인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는 들여줘요. 그래 뭐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나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역 차별을 좀 극복하자, 혹은 성 차별을 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완하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래 사회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야 장애인들한테 왜 국가가 지원해 그러면 세상 미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왜 장애인들한테 내 세금이가?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좀 무리수를 주자면 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충분히 앞으로 장애인들한테 그건 걔네 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물론 이제 계속 방향이 바뀝니다만 이걸 공동으로 극복하고 공동으로 케어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네가 잘 막아. 각자 교생해. 왜 오죽하면 가끔 댓글 보면 말이지 그런 막 불쌍한 사례들 들면 그러게 왜 애는 낳아가지고 저는 보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댓글 같은 거 보면 심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진짜 얘는 장애가 있구나. 이제 마음속에 장애가 있는 분이 진짜 많으세요.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벽을 치고 선을 긋고 해가지고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도 불구하고 심정적 안정, 우위감 같은 거겠죠. 나는 그래도 장애는 없잖아. 나는 여자는 아니잖아.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안정감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그런 우위감을
우월감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되게 일시적이고 모르겠어요. 정말 소아병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그 공개적인 그 댓글을 통해 가지고 남긴다는 거 자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전시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저는 이제 사회 분위기라고 보는데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뭐 예. 사람이 생각하고 검증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화되는 거죠. 조율한 저딴 소리 하면 진짜 쌍욕 먹는구나. 그거는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약간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야,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게 그렇게 이상해?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그 몇몇은 사실은 나도 그래.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성욕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가 우리가 성욕이라는 걸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냥 인간의 본능이라고는 하죠.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제어해야 정상적인 인간인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성욕이 있는데 어쩌라고? 이거 미친놈이죠. 그런 과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이제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말이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아닐 말이 있지 해서 아닐 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보면 저게 무슨 말이야 싶은 것들을 이제 막 하게 되고 근데 거기에 무지도 개입이 되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일단 모르고 그냥 남들이 유튜브에 쓰는 것 같으면 그런 거? 별말 아닌가 보지? 하고 쓰는 거죠. 그런 것들 저는 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좀 하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얘기 말씀만 해주세요. 뭐 편집은 알아서 하시죠. 편집 제가 알았어요. 제가 또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 큰애예요. 큰애가 3살, 3년, 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생일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우리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형한테는 안 괴롭히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참아. 아이가 장애가 있잖아. 네가 형이 참아야지. 겹쳐지는 형이 참아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데 내가 아빠가 얘한테 얘기한다면 얘가 이 말을 듣겠니? 너는 그나마 말을 들으니까 아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네가 조금만 참아줘. 힘들겠지만 참아줘. 이게 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이도 이제 자기 진로를 고민할 때가 됐죠. 큰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동생은 아빠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어떻게든 데리고 살 테니까 얘를 네가 어떻게 책임지거나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건 좀 고마운 일인데 동생의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어쨌든 생각해보면 아빠가 먼저 죽지 않겠어? 그래 그렇겠지. 뭐 아빠가 먼저 죽지 않는 사태는 큰일 나는 사태지. 그런데 아빠가 먼저 죽으면 얘는 어떻게? 라는 거죠. 내가 돌봐야 되나?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진짜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어떻게든 악착하게 살아남아서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네가 혹시 네 삶을 꾸려나가는데 말하자면 이 나름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아이 키우기를 형한테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세상 어렵다는 얘기했지만 얘 앞가림 하기도 지금 먹고 살 얘도 지금 경쟁해서 상당히 힘든데 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네 마음만 내가 받겠다. 대신에 어떻게든 얘가 사회적인 도움 아니면 진짜 개인적인 뭐 도움이 됐든 그걸 받고 살 수 있는 건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네 삶만 잘 꾸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뭐 가족 연수 이런 거 많이 늘긴 했는데 이 가족들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이제 필요한 일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고마운 일은 고맙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여기 장애아가 아니라 혹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가 혹시나 우리가 못 살거나 혹은 뭐 어렵거나 이래서 갑자기 애가 조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집은 이런 거 사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서 어른스러워지는 순간들을 보면 부모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내가 이런 걸 못 해줘가지고 얘가 이거 알아서 접나? 몰래 접나? 라고 하는 건데 장애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가 동생이 장애아라는 걸 친구들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난 그건 되게 좋은 거라서. 그러니까 막 창피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럼 막 우리 친구들 와서 막 비호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통합교 사실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있지. 내 삶에 장애인이 왜 없겠어. 누군가는 옆에 장애가 있지라고 하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사는 삶. 근데 그게 나의 가족의 문제가 될 때는 정말 또 예민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케어도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아할 때 그냥 정상적인 아이들도 둘째가 생기면 첫째 아이가 엄청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특히 장애 아이가 동생이거나 형일 때 이 동생들이 겪는 정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 짐들 이걸 좀 어떻게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 그냥 단지 이 아이의 성장에 맡겨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저한테 요즘에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거기는? 그래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동생이죠. 동생이 이제 나이 차이가 한 7살 차이 나요. 7살 차이 났는데 아직은 그렇게 막 이해할 때는 아니겠다. 지금은 지금 아직까지 그냥 누나죠. 그냥 누나라고 하고 누나도 동생을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아직까지. 이제 이제 한 가정에 장애인이 있고 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몫이 의무가 누군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했다가 SM에 있다가 사무실 변경 때문에 뭐 좀 이야기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육아휴직을 쓰겠습니다. 1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저는 우리 애를 이곳저곳 데려다 다니면서 재활치료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잘하면은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애인 전용으로 이것저것 다 시험을 쳐보면서 장애인 전용 토익도 쳐보고 뭐 다 해봤어요. 다 해보면서 얘를 이렇게 끌고 나가면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어린이병원이라고 저 내곡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가가지고 교육받고 어린이 아이가 그러면 의사소통이나 이런 데는 뭐 의사소통은 돼요. 거죠? 의사소통은 되는데 어저께 밤에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앞에 다 배웠던 거예요. 다 배웠던 건데 또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하는데 워낙 집중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가르치고 나서 뭐 한 10분, 20분 놀게 하고 또 5분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거의 뭐 제가 사리가 엄청 많이 나올 거 나중에. 그래서 우리 애는 유튜브 보는 거 정말 좋아해요. 유튜브 보는 거예요. 유튜브에 다 좋아하지만 왜 또 상종행동인 게 같은 거 봤던 거를 또 봐요. 계속 봐요. 우리 애도 가장 많이 보는 게 넘버링 브락스. 예를 들면 1부터 100만까지 계속 세요. 1, 2, 그 영어로 세고 계속 세요. 그냥 계속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리고선 그걸 똑같이 스케치북에 옮기고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같이 이제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사실 저는 공부를 가르치는 건 접었죠. 공부를 가르치는 게 접은 이유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고 나서 초등학교를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바로 학교 붙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를 통합학교죠. 거기 이제 보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뭐 그렇게 저렇게 괜찮았어요. 근데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공부라고 하는 무언가를 하게 되잖아요. 애가 사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학교 가기를 안 가고 예를 들면 학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걸어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걸 막 1시간씩 걸더라고요. 1분에 10cm 서 있어요. 진짜 가기 싫은 거다. 네, 그러니까, 진짜 가기 싫은 거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참 4학년 이후에 당연히 선생님을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4학년 2학기 때는 것 같으네. 특수학교 자리가 좀 낮다 그래서 고대 지원해서 마침 딱 한 자리 빈 거 타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예학교 다니는데 이제 6학년 과정인데 이것도 말이죠. 4학년 때는 쭉 가다가 그때 코로나가 있고 해서 왜 학교를 격일로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격일로 가니까 그걸 자기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지금도 매일 가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날. 그래서 한동안은 일주일에 2번 갔어요. 그다음에 뭐 한 몇 달, 한 3-4달 됐는데 지금은 이제 3번 가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아이한테 자, 다음 주에 학교 언제 갈 거야? 그럼 아이가 월수금? 월수금? 그럼 이제 월수금 가는구나 하면 이제 월수금만 가고 화목에는 얘기를 아예 안 꺼내. 얘기 꺼내봤자 학교 안 가? 싫어? 안 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뭐 찍는 날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제 아이 딱 학교에 보내놓고 월수금이니까 그러고 왔죠. 3번 가는 것도 전 지금 너무 감지됐죠. 그것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날짜 채우기도 어려워요. 등교 일자. 그래서 나중에 개별 학습이나 이런 거 채우는데 어쨌든 학습 쪽으로는 사실 저는 그냥 내려놓고 있죠. 그래서 다른 뭐 언어치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안 해요. 처음에는 학교 적응을 위해서 안 했는데 그냥 그리고 아마 일반적으로 육아라고 하면 아이가 만약 휴대폰을 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너무 오래 두는 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얘한테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냥 이런 마음일까요? 뭔가를 막 해서 잘하거나 안정적으로 살게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네가 사는 동안 네가 행복한 걸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신 아프지 말고. 그러니까 아픈 거를 잘 표현을 못하니까 요즘에는 그나마 이제 아프면 어디 아파라고 말은 하지만 전에는 이게 걱정이었어요. 얘가 어디 아픈데도 말도 못하고 무슨 일을 겪을까?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은 예를 들면 오늘 아침 학교 가다가 막 귀 아파? 귀 아파? 이 정도는 이제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나 이런 그 외운 문장 한두 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학교 적절히 안 되니까 막 그런 불안감도 있고 코로나 때는 이 뭐죠?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이 병원 이거 검사하러 가서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 막 몇 시간을 줄 서서 기다렸는데 애 도망가고 이런 일도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그런 가족들이 볼 때는 얘가 할 수 있을까? 그냥 뭔가 기대를 하는 것부터 그래서 아까 내가 아이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던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장애아이는 특히 발달장애는 늦는 거죠. 늦는 건데 늦는 것도 내가 생각한 늦는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되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